있잖아, 엄마가 요즘 형편이 좀 많이 어렵거든. 저는 올해 80이 다 됐습니다. 이 나이에 남한테 부탁 한 번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 산소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아무도 못 들을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나 이제 못하겠어. 진짜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넘게 억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는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시절이기도 했고요.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게 72살 때였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그냥요. 병원에서 이미 늦었다고 할 때까지 저는 남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몸 쓰는 일이다 보니 겨울이면 일감이 또 끊긴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손주가 둘 있는데 큰애는 중학교 다니고 작은애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인천에서 살아요. 사위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데 몇 년 전에 크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했어요. 딸 얼굴에 늘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작은 빌라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집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45만 원이었고 제가 받는 기초연금이 33만 원, 남편 국민연금이 42만 원, 합하면 75만 원이었습니다. 집세 내면 30만 원이 남고 공과금에 통신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8만 원 정도였어요. 18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하루에 6천 원씩이에요. 아침은 거의 굶었습니다. 점심은 식빵 2장이나 라면 한 봉지로 때웠어요. 저녁에만 밥을 제대로 지어 먹었는데 그것도 김치에 계란 하나 정도였습니다. 병원은 아주 많이 아플 때만 갔어요. 진료비가 아까워서요. 옷은 몇 년째 사지 않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두 벌로 돌려 입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건 뭔가 큰일 날 일이 없었으니까요. 명절만 빼고요. 그해 추석이 제 생애에서 가장 긴 명절이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걱정이 시작됐어요. 손주들 용돈, 차례 음식, 자식들 줄 선물. 혼자 노트에 계산을 써봤습니다. 손주 4세개 용돈을 중학생 3만 원, 초등학생 2만 원씩 줘도 10만 원이에요. 차례 음식 재료는 아무리 아껴도 25만 원은 나오고요. 선물은 생략하더라도 최소 35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제 2달치 생활비였습니다. 2달 전부터 하루 3끼 먹던 걸 한 끼로 줄였어요. 국수 한 사리, 라면 반 봉지, 식빵 한 장.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2달에 22만 원을 모았습니다. 13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지? 밤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천상만 쳐다보다가 겨우 잠들면 꿈에서도 동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벌어다 준 연금으로 이 꼴 나는 거라고요.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손목시계가 있었어요.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퇴직할 때 동료들이 모아서 사준 거라고 했습니다. 은빛 테두리에 숫자판이 또렷한 투박하지만 묵직한 시계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찼습니다. 잠잘 때도 안 뺄 때가 있을 정도로요. 그게 남편 서랍 안에 고스란히 있었어요. 장례 치르고 제가 넣어뒀던 거예요. 손에 들고 오래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중얼거리다가 들고 나갔습니다. 중고물품 받는 데 가서 내밀었더니 주인이 이리저리 보더니 8만 원 드릴게요 했습니다. 8만 원이요? 이게 퇴직 기념으로 받은 거라고 했더니 그래도 워낙 오래됐고 요즘 이런 스타일은 잘 안 찾는다고 했어요. 8만 원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제 30만 원이 생겼습니다. 5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건 장롱 깊이 넣어둔 금 귀걸이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신 거였어요. 금은방에서 받은 돈은 6만 원이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물건을 담았어요. 나물 재료, 전 부칠 재료, 생선, 고기 조금, 과일. 계산대 앞에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6만 원이었어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몇 가지를 다시 빼다가 24만 원이 됐습니다. 용돈 10만 원 합치면 34만 원. 간신히 맞았어요. 집에 와서 물건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 말없이 한참 울었습니다. 추석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탕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이 탓인지 무리해서인지 모르겠어요. 6시간쯤 서 있으니 무릎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었는데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억지로 일어나서 다시 일했습니다. 오전 10시 아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뒤이어 딸이 왔습니다. 손주 넷이 와르르 그러우면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달려왔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한순간이 지난 2달을 다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국맛이 좋다고 했어요. 딸이 전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세배를 했어요. 할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준비해둔 용돈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중학생 손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얼굴 보려고 한 거지. 오후까지 다 같이 있었어요. 저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들이 하는 말, 딸이 하는 말,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 그냥 들리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녁 5시쯤 자식들이 일어섰어요.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남은 돈이 4만 원도 안 됐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려면 23일이나 남아 있었어요. 4만 원으로 23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차례 지내고 남은 나물이랑 전을 조금 먹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났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 2주가 제 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추석 음식이 6일 만에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트에서 가장 싼 것만 사서 버텼습니다. 라면 한 봉지 500원짜리를 물을 많이 넣어서 끓였어요. 그래야 배가 조금이라도 더 부르니까요.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어요. 국물만 잔뜩 만들어서 배를 채웠습니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어서면 어지러웠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찼어요.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병원은 못 갔어요. 진료비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에 슈퍼 앞을 지나다가 그냥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전봇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조금.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뺨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도 움푹 들어갔고요. 얼굴색이 노랬어요. 오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는데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몰랐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피곤했어요. 지친 게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졌어요. 엄마야. 잘 지내지? 응, 그냥 전화해봤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닥치도 않고 그냥 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자식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 아들이 힘든 거 알고 딸이 힘든 거 알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였어요. 내가 말하면 아들이 무리해서라도 돈을 빼줄 거고
딸은 사위한테 눈치를 봐가면서 돈을 구해올 거고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 날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가는 공원묘지예요. 제삿날에 1번, 명절에 1번, 1년에 2번 정도 가는 곳이었어요.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산소는 아직 깔끔했습니다. 잔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터졌습니다. 50년 넘게 억눌러 온 것들이 전부 나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혼자서, 소리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 진짜로. 자식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당연히요. 근데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결심을 한 건지 그냥 털어버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하려다가 딸한테 먼저 하게 됐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잠깐 시간 있어? 응,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요즘 형편이 좀 많이 어렵거든. 딸이 말이 없었어요. 계속했어요. 연금으로는 집세 내면 거의 안 남아. 명절 준비하려면 2달 전부터 굶다시피 해야 하고 이번에도 남편 시계를 팔았어. 엄마 그게 무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딸 목소리가요. 저도 그냥 말을 이어갔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힘든 거 알잖아. 사위가 빚 갚느라 힘든 거 알고.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밥을 못 드시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딸한테 이미 말했으니까 이번엔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이 메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목소리에서요. 엄마, 내일 통장 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 아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받아주셔야 해요. 다음 날 오전에 아들한테서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후에 딸한테서 15만 원이 더 들어왔고요. 통장 잔액이 4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한 번도 이 정도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말없이 통장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서요. 1차 위기는 명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망가지면서도 아무 말도 못한 채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2차 위기는 거기서 왔어요. 아들, 딸이 돈을 보내주고 나서였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지니까 오히려 감당이 안 되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늙어서 자식 손 벌리는 신세가 됐구나. 평생 그 어떤 것도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았는데 딸이 보내준 돈이 사위한테 괜찮은 건지, 딸이 나중에 눈치를 받는 건 아닌지, 아들은 겨울이면 일감이 없는 사람인데 한 달에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알면서 받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느 날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밥을 못 먹었어요.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노인 상담을 해준다는 걸 예전에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민망했거든요. 그날은 그냥 갔습니다. 생각 없이요. 상담사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자식한테 돈 받는 게 부끄럽고 내가 짐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나아진 게 또 불편하고,
그 모순된 마음을 다 꺼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한테 받는 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동안 어르신이 자식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는 길에 오래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10월이었거든요. 나뭇잎 하나가 발치에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어요. 그 고요함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그 겨울에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 계층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것도 해보시라고 권했거든요. 결과는 몇 주 뒤에 나왔어요. 해당이 됐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랑 난방비 지원이 됐고 겨울에 연탄 지원도 일부 받았어요. 그걸로 생활이 또 조금 나아졌어요. 아들, 딸 손 덜 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안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관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 1회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거였어요. 처음엔 안 갔습니다. 낯설어서요. 2번 권유받고 3번째에 갔어요. 거기서 70 넘은 할머니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앉아서 같이 나물 무치고 묵 무치고 떡국 끓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형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음식 얘기, 손주 얘기, 드라마 얘기. 집에 돌아오면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요.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다기보다 좀 다른 감정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미리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희가 음식 다 해서 갈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됐어, 엄마가 조금 할게.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려만 계세요. 아들이 우겼어요. 딸도 미리 전화했어요. 엄마, 저는 과일이랑 떡 들고 갈게요. 오빠는 명절 음식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다른 거 할게요. 두 사람이 벌써 나눠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절 전날 저는 밤에 일찍 잠을 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명절 전날에 그냥 잔 게요. 설날 오전 아들네가 먼저 왔습니다. 큰 가방을 둘이나 들고 왔어요. 전이랑 나물이랑 탕이랑 다 들어있었어요. 손주들도 들어오면서 할머니, 할머니 달려왔습니다. 중학생 손주 녀석이 할머니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맞아? 할머니가 좀 쉬어서 그런가 보다. 딸내도 조금 있다 왔어요. 사과, 배, 굴비, 한과를 들고 왔어요. 다 같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는 절을 하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괜찮아. 점심을 먹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차린 음식이었는데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편하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손주들이 세배를 했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비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금액을 무리하게 맞추지 않았어요. 형편에 맞게 줬어요. 중학생 손주는 그냥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하고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손주가 세뱃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는 나이가 됐구나 싶었어요. 오후 내내 다 같이 있었어요. 아들이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쯤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명절에는 꼭 윷놀이 하자고 했을 거야, 손주들이랑. 그러자 손주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윷놀이예요, 할머니. 서랍 안에 있는 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손수 만든 윷이었어요. 나무조각 깎아서 만든 거요. 오래 묵어서 색이 다 바랬지만 손잡이 부분이 매끄러웠어요. 오랫동안 잡혀왔으니까요. 다 같이 윷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룰 설명하느라 시끄럽고 중간엔 큰 손주가 졌다고 삐쳐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거의 안 이겼어요. 원래도 윷놀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던졌습니다. 저녁에 자식들이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는데 딸이 마지막에 저를 안았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안았다가 놔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식탁 위에 남겨둔 음식들이 있었어요.
내일 먹으라고 딸이 싸준 것들이요. 통장은 열어보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어요. 아파트 불빛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어요. 어딘가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딘가 이미 잠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서랍 속 윷을 꺼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윷은 손 안에서 딱 맞았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에 불빛 하나가 꺼졌습니다. 다른 불빛이 켜졌어요.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윷을 천천히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